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벌써 2026년도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이 모두가 고대 이집트하고 로마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의 삶은 이런 기준과 구분들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얽매여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이자 영화 기차의 꿈 주인공 로버트 그레이니어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과연 어떤 감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는 철도를 건설하는 노동자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그가 미국에서 태어날 즈음에 하루를 24시간 체계로 표기하는 세계 표준시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표준시는 사실상 철도 때문에 생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6개월이나 걸리던 미국 대륙 횡단이 철도 건설 후에는 6일로 단축됐고요. 출발지하고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 시차 때문에 대혼란이 발생했어서 뭔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표준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인공인 그레이니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도 건설에 쓰일 나무를 베는 벌목공이었습니다. 부모도 모른 채 태어나서 짧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불우하게 끝내고 홀로 숲속에서 죽은 그의 인생은 마차와 기차 그리고 거기서 자동차 마지막에는 비행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류 문명의 격변기를 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반이 60명이나 되는 콩나물 교실이었고요. 그조차도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 한 대 놓으려면 신청하고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기가 신문물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286 컴퓨터라는 걸 써볼 수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삐삐가 나와가지고 도서관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긴 줄을 들어서곤 했던 게 아직도 이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적인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퇴직을 생각할 나이쯤이 되니 그야말로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AI가 나오고 전격 제트자천에 나오는 슈퍼카 같은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사람 대신 노동하는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나오는 걸 다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기차의 꿈의 주인공 그레이니어 못지않은 문명의 격변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의 꿈은 뭘까요? 로봇의 꿈일까요? 아니면 AI의 꿈일까요? 안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도구를 빌리더라도 인간의 꿈 아닐까요? 인간의 꿈. 네, 그래야지 슬픈 미래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만. 저도 뭐 안구가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대로 될까가 점점 좀 약간 회의적이 돼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몇몇 IT 벤처기업의 기업가들의 예언이랄까 자기 선언 같은데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구는 잘 지냈나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그 학교 얘기를 하셔가지고 꽤나 인트로가 기셔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가 30명? 그러니까 4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반에. 최근에는 막 열댓 명? 그때 나왔던 막 이야기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너무 그 교원 대비 학생 수가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맞아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보다 훨씬 좋아진 교육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지라 약간 조금 어떻게 흘러가려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에 진짜 콩나물 시루처럼 60명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한 반이 120명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분반하셨다고 하셨으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오전 반 있고 이제 오후 반 있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때보다 그럼 과연 더 학생과 관계가 선생님 간의 좋아졌나. 관계나 무슨 뭐 그런 게 더 좋아졌나 더 깊어졌나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는 말이 맞겠네요. 제가 실제로 이 시대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라미는 뭐 안군하고 비슷한가요? 저는 국민학교 좀 다니다가 바뀐 케이스. 그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로 명패도 바꾸고 그렇게 불러라 그래가지고 뭐지? 갑자기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뭐 4, 50명 50명이었군요. 네, 4, 5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신에 뭐 오전 오후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진 않아요. 4, 50명 음. 이렇게 앉아서 공부했었던 것 같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진 않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도 맥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살아온 시대에 비해서 바뀐 것들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더 좀 무섭죠 한편으로는. 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죠.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어렸을 때는 그거 하잖아요. 그림 그리기 미래 생활 맞아요. 미래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그려보세요. 이러면은 날아다니는 자동차 맞아 그리고 맞아. 이런 거 했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달성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겠지만 또 어디까지 갈지 좀 무섭기도 합니다. 당장 5년 전만 해도 AI 챗봇이 이렇게 대중화될 줄 몰랐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네. 딱 5년인데 말이죠. 50명이라고 하니까 뭐 나랑도 별 차이 안 나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자, 노시스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시절 입학했을 때 회고 좀 해봐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몇 명이나 공부했는지. 저희 동네는 좀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오전 오후반 나눠서 진짜? 네, 등교했던 기억이 역시 나고요. 나랑 같은 세대구나. 네, 그랬습니다. 그 몇 명 정도 됐어요? 뭐 30명씩 오전 오후반 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 동네 갑자기 아파트가 너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좀 이따 한 2, 3년 뒤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겨서. 네. 거기는 이제 공단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생겼던 거 아닌가요? 공단 쪽은 아닌데 그냥 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 시절에. 네. 아파트가 갑자기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동네였습니다. 그 안구는 아마 전격 제트 작전 이거 모르죠. 기특하 모르죠.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어요. 네. 노시스도 모른다고 하겠지? 모르겠지.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를테면 뭐 맥가이버 같은 그런 외화였어요. 네, 모릅니다. 모르죠. 네. 청취자분 중에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워낙 유명한 그 시리즈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 생활입니다. 자, 남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번 주는 조금 바빠서 영화 한 편만 봤는데요. 부고니아 봤습니다. 부고니아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 많이 하고 봤는데 좀 충격 많이 받았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저 지구를 지켜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메이크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물이 바뀐 버전으로 보니까 좀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놀라신 거네요. 네, 긍정적으로 놀랐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엠마 톰슨이죠. 네, 그래서 삭발도 하시고. 삭발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건 스포니까 말하면 안 되겠죠. 뭐 지구를 지켜라 팬들이라면 뭐 결말이 다른가요? 결말이 똑같은 그런데 어쨌든 이거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사실 실제로 다루는 신작은 다 말하잖아. 근데 이건 또 사실 스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얘기하셔도 되죠 뭐. 아니 마지막에 어쨌든 외계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재밌게 봤고 남편은 조금 재미없는지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새 뭐 주식이 화랑이라서 좀 바쁜 모양이죠. 뭐 좀 바쁘긴 바쁩니다. 그래서 밤에 근데 미장 담당이어가지고 미장은 좋지 않잖아요. 미장이 미국장. 미국장 담당이기 때문에 미국장도 뭐 그냥 나쁘진 새벽에 않죠. 바쁘죠. 새벽에 장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쿠니모니치님은 어떻게 봤나 좀 궁금하네요. 서로 묻지도 못하고 본 다음 바로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책영 생활에 이렇게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네. 뭐 부고니아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다 CJ 영화들이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죠?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다도 그렇고. 노시스. 2주의 책영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바빴네요. 제가 다음 주 방송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5주 텀이 되게 빠르네요.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면 빨라요. 네, 하다 보면. 이번 주 특히 또 이번 주 아이템 좀 예민하기도 하고 찍어야 되는 그림이 많아가지고
오늘 친한 선배 아까 회사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저랑 거의 하루에 한 2-3통씩 하는 선배인데 11일 만에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바빴구나를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게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그래도 인상적이게 읽었던 텍스트가 뭐였나 살펴보니 한덕수 1심 선고문이 참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급하게 제가 뭐가 가장 좋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과거 판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라고 그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최경사하고 맞는 테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존 내란 판례의 전형적 구조랑 다르다. 이번 사건은 권한 내부에서의 내란이다. 그래서 과거 판례는 불법 권력의 침투를 다뤘다면 이번 사건은 합법 권력의 내부 붕괴를 다뤘다라는 이런 논리를 따랐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날 되게 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도 되게 뭐 기존에 제가 아는 판사들은 좀 약간 판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텍스트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끝. 그거에 관련된 지금 아이템은 아닌 거죠? 네,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뭐 우려스러운 점은 그 지금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엔 또 뭐 며칠 전에 나온 V1, V0에 관한 또 판례도 있고 했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그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소홀히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다르고 뭐 한덕수 다르고 V1 다르고 V2 다르니까 V0 다르고 V1 다르니까 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판결 날 때마다 사람들이 또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이러는 거는 어쨌든 이 사법 체계가 불안정한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게 좀 들어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제도 양승태 항소심 나왔던 걸로 이것도 설핏 들었는데 뉴스를 그 양승태 그 사법농단도 기본적으로 그 법원행정처가 그 하급심 판결에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그 재판부마다 판결의 논리가 이를테면 아주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공유되지 않은 느낌 때문에 사회가 겪는 혼란을 걱정하며 이를테면 하급심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나중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재판부 판사는 하나하나 그 독립된 기관인 그렇죠. 것이고 네, 검사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게 일치할 수 그거는 뭐 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해석이 너무 판사들별로 그 진폭이라는 게 어느 범위 내에 있어야지 그 진폭을 벗어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죠. 그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를테면 일치시킬 수 있는가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과도하게 뭐 일테면 상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조정을 했는데 한 시도가 있었죠. 그것도 무리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심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건끼리 병합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번엔 사건 스펙트럼도 너무 넓기도 하고 이를테면 그 한 사람에 대한 혐의도 지금 다 쪼개서 따로 기소돼가지고 따로 돌아가는 재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한 혼란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뭔가 최종 의견 같네요. 우리도 스펙트럼을 좀 좁혀봅시다 이제. 그거까지만 하고 자 안군. 2주의 최경 생활. 저도 뭐가 없는데 저는 최경 생활은 아니고 유튜브 봤던 것 중에 긴 게 그나마 한 시간 가량 넘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태호 채널에 나왔던 식덕후라고 있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보지 않으셨던 그 흑백 요리사. 난 봤어요. 보셨나요? 다 보진 않았지만 어떤 잠깐 그래서 최강록 셰프가 우승을 했는데 최강록 셰프가 등장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물입니다. 뭐 본인이 좋아하는 갓소부시의 그 유명한 고장을 찾아가서 거기 공장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면서 그 동네 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뭐 갓소부시랑 전갱이 편 요렇게가 나와 있는데 뭐 전혀 모르는 영역이긴 하나 그냥 되게 차분한 사람이다 보니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으로 재밌게 봤고요.
아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그거 그냥 무슨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네네. 보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예능인 건데 그 이분 나오면 톤이 다큐가 돼가지고 근데 그 차분한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이거 오늘 최경생활로 전혀 생각 안 한 건데 그 MBC에서 며칠 전에 되게 프라임 타임에 안성재 셰프가 나와서 그 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K 김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꽤 봤네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뭐 잠깐 딴짓은 했지만 지금 얘기하셔서 또 생각난 건데 KBS 다큐멘터리를 봤네요. 그 뉴욕에서 한식하시는 셰프들 그 다큐 인사이트에 올라왔었는데 슈퍼다이닝 뉴욕의 한식 셰프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풀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요거 봤는데 뭐 음식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제일 많은 상태다 보니 콘텐츠도 많은데 재밌게 봤습니다. 뭔가 뭐 그 이 다큐에서 기억 남는 거는 김훈희 셰프라고 그 메주라는 이름의 파인 다이닝은 아니고 그냥 뉴욕에서 하는 셰프인데 진짜로 빅구르망 정도인가요, 그러면? 네, 그냥 저희가 먹는 김치찌개, 김, 계란 후라이 요런 거를 서빙하셔가지고 진짜 한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던데 파인한 음식도 좋지만 저런 접근 방식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는 훨씬 더 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던 기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리 얘기 뭐 사실 좀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우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프닝이 엄청 길었어요. 오프닝 듣다 자는 줄 알았어요. 오프닝 다 끝났는데 할 말이 클로징도 기대해 주세요. 힘을 빡 주셨는데요. 뭔가 요번 자 그럼 제가 조금 이주의 최경생활 조금 채우자면 하우스메이드 봤거든요. 이거 아마 라미가 관심 있을 스릴러죠. 시드니 스위니 그 배우가 요새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 미국에서 청바지 난리라면서. 갖고 날렸잖아요. 공화당 지지자면서 트럼프도 X에다 한마디 하고. 맞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 인종차별, 인종주의 가지고 문제되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진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이를테면은 스위스 스위니가 진짜 최고의 배우다. 이런 식으로 리스펙을 해줬죠. 트럼프가. 네, 하여튼 저는 사실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알고 시드니 스위드는 그냥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도였는데 둘이 이제 뭐 사실상 투톱으로 뛰는 영화고요. 제목 그대로 시드니 스위드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시드니 스위니네요. 스위니, 시드니 스위니. 그 집이 괴상한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이요? 집안이. 친절한 줄 알았던 그 부인은 알고 보니까 거의 사이코에 가까웠는데 그 부인이 사이코가 된 이유가 반전이라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뭐 그런 영화고 이게 미국에서는 흥행이 이제 뭐 들인 돈에 비해서 6배를 벌어서 바로 벌써 속편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영화 두 번째 계절이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저는 그 만약에 우리의 프랑스 중년 버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소소하게 볼만한 영화고 데디오라고 션펜하고 다코타 존슨 우리가 저기서 머터리얼리스트에서 다뤘었죠. 다코타 존슨 옛날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로 스타덤에 올랐던 1시간 반 동안 뉴욕 JFK 공항에서 그 뉴욕의 거리에 있는 집까지 가는 택시 내에서 벌어지는 씬이 95%예요. 모든 게 다 대화. 예? 예고편 봤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평가는 보니까 시네이실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와, 두 사람이 그냥 거의 이건 연기 차력 쇼를 펼친다. 그냥 표정 연기. 난 다코타 존슨이 이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네요. 원래 연극으로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 대본이었다가 이거를 영화화했는데 다들 야 이걸 어떻게 영화화해 이렇게 하는 거였대요. 근데 영화 1시간 반 동안 택시 타고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나 이렇게. 이게 뭐 드라마가 아니라 뭔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긴장감을 잃지 않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서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물의 연대기라고 첫 장편 연출작이 나왔어요. 이 처자가 이게 이제 칸의 초청작인데 재주가 있더만요. 재주가 있어요. 완전 예술 영화고 편집이나 이런 게 정말 이건 뭐 대놓고 예술 영화인데 각본도 본인이 썼거든요. 근데 각본 저렇게 편집을 저렇게 하는데 각본 쓰기도 쉽지 않았겠다 싶은데
어쨌든 뭐 그냥 크리스티언 스튜어트가 재능이 있는 처자다 이런 느낌을 받는 와, 예술 평론가들이 영화였습니다. 막 8점 주고 뭐 그러네요. 그래요? 본인이 그 나오기도 했군요, 배우로. 아니야. 크리스티언 스튜어트는 출연은 안 해요. 그래요? 연출 각본하고 연출만 했어요. 요 스틸컷은 그냥 본인이 연출하는 스틸컷인가 보군요. 근데 하여튼 대단했고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이번 주 그 다음 주구나. 후보군이었죠, 저희. 네, 후보군이었는데 뭐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진짜 흥행을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화 같아요. 흥행을 짐작하기 어렵다는데 관계자들과 제가 합의를 봤어요. 이게 그래요? 몇 만이 나올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는 300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나오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달리면? 아니 그 좀 잘 봐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300만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익분기점이 그 정도인가요? 손익분기점은 그거보다 조금 언더긴 해요. 비슷하긴 해요. 네, 비슷하긴 한데 조금 언더인데 저 당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전색하고 작품성을 논할 영화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 근데 후반에 갈수록 영화가 괜찮아지거든요. 이게 네. 뭐라고 할까 대중적인 정서를 되게 터칭하는 게 있어요. 배우도 좋고. 리바운드도 그랬죠. 리바운드도 그랬죠. 근데 리바운드보다는 그 박지훈이라는 친구가 예상외로 이 괜찮나요? 마스크가 네. 그 눈망울이 근데 원래 아역 배우 출신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영화는 이번이 사실상 첫 번째인데 의외로 이 친구가 이 마스크로 먹어주는 게 있더라고. 단종의 역할로. 굉장히 그 얼굴만 봐도 그냥 눈빛만 봐도 조금 이렇게 먹어주는 느낌. 불쌍하다. 아니 서연하다. 그렇게 해야겠죠. 예. 유해진이야 뭐 워낙 잘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 뚜껑 열려서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No Mercy 90분이라는 네. 영화인데 그 미션 임파서블의 그 언니 누구죠? 레베카 퍼거슨? 있는데. 네. 레베카 퍼거슨 맞나? 퍼거슨이 AI 판사로 나와요. 그리고 그 저기 가오겔의 가오겔 네. 주인공. 예. 이 친구는 이제 크리스 프렛. 예, 죄인. 90분 뒤면은 사형을 당해. 크리스 프렛이죠. 프렛. 네. 90분 뒤면 형사인데 자기 부인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그 법정에 앉아 있어요. 사형을 당한 90분 동안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 AI와 얘기하면서 증명해내야 하는. 모든 그 서치처럼 이 서치 만든 감독이 만든 건데 모든 것이 다 화면으로 구현이 돼요. 다 돌려볼 수 있어. 온갖 군데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머리에 앉아가지고 전부 뒤져가지고 자기가 무죄라는 걸 입증해야 살아남는다는 얘기인데 이 평점 상당히 안 좋은데 2점 반인가 그렇더라고 시네 21. 뭐 저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재밌게 봤고 후반부에 가면서 다만 이 AI가 너무 인간적으로 변한다는 동조를 하나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영화 넘버원 최우식하고 장혜진 배우가 나오는 넘버원이라는 거를 시사회에 가서 봤습니다. 네, 저는 시사회로 만족하는 그런 시사회로 불만족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거인 감독이네요. 거인이 무슨 영화죠? 독립영화. 네. 그래 완전 잘 만들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김태용 감독이 맞아요. 김태용 감독이에요. 네. 네. 그 김태용 말고 다른 김태용. 네. 네. 그리고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그 양조위 나오는 해상화라는 영화가 또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이제 역시 걸작이었습니다. 그죠? 걸작 중에 걸작이었습니다. 명작은 역시 다르다. 뭐 졸았다고 하기에는 표현보다는 잤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걸맞을 정도로 완벽하게 잤다고 하는 표현이 엄청난 대작. 엄청난 작품이네요. 엄청난 명작이고 더 엄청난 거는 한 20분씩 자고 일어나도 그 화면이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 그래요? 심지어 배경음악마저도 거의 뭐 그 비슷한 배경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정말 끝내주는 영화입니다. 노시스 혹시 이거 안 봤나? 안 봤어요. 포스터가 좀 놀랍네요. 놀랍죠. 네. 98년작. 네. 명작이라고는 이거 한 번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걸작이라. 네. 그리고 책 하나 읽고 있는데요.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띵킹 머신이라는 남이 쓴 자서전 같은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 300명을 인터뷰했다고 하죠. 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안군이 읽었다는 그 언러닝 있잖아요. 네. 그 책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언러닝입니다. 그냥 언러닝이에요. 네. 예. 그 책을 한번 좀 읽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기차의 꿈과 관련해서도 저는 자꾸 그 언러닝이라는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엔비디아 요즘 별로 안 좋죠? 그냥
안 좋다기보다는 계속 너무 박스권에 네. 계속 있죠. 예, 그게 어제는 팍 어쨌든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연준 의장 지명하면서. 자, 저 여기까지고요. 그거 안 보셨나요? 직장 상사 길들이기. 또 그거가 제가 그날 일이 있어 못 갔어요.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그래요? 네. 샘 레이미 감독 작품이어서. 맞아요. 예. 예. 뭐 영화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지를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최경사는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폭파됐습니다. 정확히 네이버가 폭파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한동안 안 올라와서 얘들은 이제 안 하나 보다 했더니 딴 플랫폼에서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메일 주소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메일을 또 주신 분이 계셔서 맞습니다. 이따가 안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최경사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각 채널, 각 플랫폼별로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메인 코너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이번 주 최경사의 선택은 2012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작이자 오헨리상 수상작인 미국 작가 데니스 존슨의 중단편 소설이죠. 기차의 꿈, 그리고 클린트 벤틀리 감독의 영화 기차의 꿈, 이렇게 두 편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편이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작품상을 어느 영화가 가져갈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조엘 에버튼과 펠리시티 존스가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펠리시티 존스는 저희도 다뤘던 브루스 탈리스트의 아내 역으로 나오는데 두 역이 좀 저는 이렇게 보면서 겹쳐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같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뒤늦게 찾아보고 이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군요. 자, 제가 서설이 좀 길었기 때문에 바로 안군의 비하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작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을 바탕으로 영화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중심으로 비하인드를 준비해봤습니다. 2002년에 미국의 문학 잡지 더 파리스 리뷰를 통해서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이 처음 발표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단행본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책을 다루어서 책을 읽어 보셨겠지만 되게 간결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분량이지만 어찌 보면 미국의 역사를 담아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약간 그리고 문체 자체도 약간 함축적이다, 시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해밍웨이의 간결함이 느껴진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을 정도로 평론가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2년에 퓰리처상 소설 부문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으나 당시 퓰리처상 소설 부문에서 수상작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최종 후보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작사가 이 책의 판권을 갖고 있었고 감독 클린트 벤틀리에게 각색을 제안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근데 소설 자체가 짧긴 하더라도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뭔가 영화할 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흐름이 선형적이지 않고 뭔가 그 소설을 읽다 보면 문득 막 기억의 파편들이 튀어오르듯이 비선형적 구조다 보니까 이걸 영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은 뭔가 원작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형태의 각색이 아니라 그냥 원작 자체를 자신은 언어의 책이다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노동자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슬픔의 언어, 무언가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것을 느꼈고 그걸 바탕으로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정서나 그런 함축적인 표현을 풀어나는 데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취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서사를 뚜렷하게 드러낸다기보다는 각 그 시퀀스마다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뭐 감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네. 좀 신경 썼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내러티브가 엄청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한 네.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맞습니다. 생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를테면은 노동자의 모습으로서 느끼는 사랑,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이 영화에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각본을 집필하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원작자인 데니스 존슨이 글을 썼던 지역의 오두막에 머무르면서 뭐 현지의 벌목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감독은 촬영 감독과 함께 원래는 필름으로 촬영할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 일정이 29일, 30일 정도로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를 필름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결국엔 디지털로 촬영을 했고요. 2025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초연되고 넷플릭스가 배급권을 따내면서 제한적으로 극장 개봉을 한 뒤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영화도 그 원작의 배경이 되는 워싱턴 지역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작비 문제가 있긴 했으나 감독은 꼭 로케이션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세트 촬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중국인 환상이 나오는 그 불꽃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세트 촬영? 네. 그 뭐 크게 티가 나지 마을 않습니다. 읍내 뭐 이런 데 아닐까요? 아니 뭐 그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을 세트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요? 집 안 뭐 아니면 기차역? 아닙니다. 아니면 뭐 그 소방 감시탑. 네. 그럼 뒤가 그러면 다 CG구나 그게. 원래 자신들이 그 찍으려고 했던 소방 감시탑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케이션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뒀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눈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서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벌목꾼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베어지는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 막 1000년 된 나무를 영화를 위해 벨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제한된 몇 개의 나무만 베었다고 해요. 나무가 실제 쓰러지는 장면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그거는 실제 벌목 예정지에서 잘릴 나무를 대상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 보시면 영화 초반에 나무가 실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씬에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 나무에다가 볼트로 카메라를 고정해서 찍었는데 다행히 한 테이크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충격이 가해지면 카메라가 파손될 수도 있었는데 파손 없이 한 테이크만에 성공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상적인 카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들이 나무를 베는 장면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뭐 일부 나무 껍질을 붙여서 뭔가 현실성을 주었고 그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시각 효과로 길게 만들어서 실제 크기의 나무처럼 보이도록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핵심 시퀀스 중 하나인 산불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네, 그러니까 안전팀과 함께 가서 실화염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거대한 그 불꽃이나 이런 거는 VFX를 활용을 했고요. 뭐 게다가 또 뭔가 산불의 압도적인 일종의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아가고 싶어도 열이나 바람이나 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일종의 벽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콘서트에 사용되는 대형 조명을 가지고 왔대요. 그걸 가지고 뭔가 배우가 연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다큐멘터리 기반 그 일종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현지 로케이션, 해당 지역에서 뭔가 풀어 나가면서 이 스토리와 딱 맞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뭔가 현장 중심의 촬영을 진행하고 부가적으로 뭐 일종의 시각 효과를 사용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도 뭐 부지불식간에 은연중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좀 되게 잘 봤다고 한 데디오라는 영화는 JP 공항에서 그 시내까지 가는 동안에 그걸 전부 그 LED 화면 배경으로 택시 안에서 찍은 거예요. 이참에 세트 촬영인 거죠. 뒤에 그냥 계속 그쵸? LED로 흘러가는 거지. 그거 굉장히 정교하게 뉴요커들도 몰라볼 정도로. 네.
그래서 나는 더 신기한 게 와, 저 분위기에서 저렇게 연기를 한다고 대단한 거네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추가로 이 소설 원작자의 미망인이 계시는데 요 분이 영화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오로. 근데 그 정보는 없습니다. 등장하신다는 어디에 정보만 등장하는지. 있고, 네. 그 뭐 어디 교회씬 뭐 이런 데 나오겠죠. 그 뭐 몹신에서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이름이 남겨져 있나 해서 캐스팅 그 엔딩 스크롤에서 찾아봤는데 따로 이름이 안 밝혀져 있는 걸로 보아 특정 인물이 아닌 그런 떼샷에서 뭐 섞여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하나의 트리비아인데 그 아까 그 살림 그 뭐죠? 숯불 화재 감시탑에 올라가는 그 여배우가 캐리 콘돈이라는 배우인데 네. 이 배우 어디 나왔었는지 알아요? 혹시 기억나요? 최근에 했고 우리가 다룬 영화예요. 작년에 했어요. 되게 히트한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하게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나요? 저도 저 배우 어디서 봤는데 본 거는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났었는데 되게 유명한 F1에 나왔군요. 그렇죠. 그 F1의 그 여자친구구나. 여자 박사. 박사. 브래드 여자 박사. 맞아. 그 그러니까 F1을 타다가 느낌이 되게 여기서는 너무 다르네요. 마차를 타잖아요. 근데 F1을 타다 마차를 타. 옆모습이 그렇군요. 아니 잘 보면 비슷해요. 닮았어. 네. 자, 비하인드였고요. 이번 거는 영화책을 다 다루니만큼 신업 따로, 줄거리 따로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책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영화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나올까요? 영화를 먼저 하고 제가 영화랑 책의 좀 차이점 그게 낫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라미의 신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기차의 꿈인데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한 남자의 평범하지만 깊은 인생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로버트 그레이니어의 어린 시절로 시작이 돼요.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고 삼촌집에 전전하면서 자란 고아입니다. 정규 교육도 뚜렷한 목표도 없이 성장한 그는 자연스럽게 벌목과 철도 건설 현장을 떠도는 노동자가 됩니다. 이 시기에 로버트는 특히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기차는 그를 계속 다른 현장으로 데려가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성인이 된 로버트는 미국 서부 곳곳을 돌면서 철도 부설, 벌목, 교량 공사 같이 위험한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영화는 거대한 숲이 베어지고 산이 폭격으로 뚫리고 기차가 자연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죠. 이 과정에서 로버트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침묵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방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후 그의 내면에 깊은 죄책감으로 남아있게 돼서 환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로버트는 글래디스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숲속에 작은 집을 짓고 딸 케이트를 낳으며 짧지만 평온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 시기의 기차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떠남의 상징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 있는 이동, 즉 가족을 위한 노동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버트는 이때 처음으로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로버트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고 집이 전소되어서 아내와 딸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장면은 매우 절제되어서 표현이 되는데 영화 전체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로버트는 돌아온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과 재만을 마주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죠. 가족을 잃은 뒤에도 로버트는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벌목을 하고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겉으로는 이전과 같은 삶을 반복을 하죠. 하지만 말수는 더 줄게 되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과거의 기억과 환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와 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지키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와 상실감이 그를 따라다니죠. 시간이 크게 흐르면서 자동차와 비행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기차는 더 이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게 됩니다. 로버트는 늙은 몸으로 자신이 평생 일했던 숲과 철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는 영웅도 성공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낸 인간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버트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에서 그는 숲과 철도, 자신이 걸어온 땅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상실과 노동, 사랑과 고통 모두가 자신의 삶이었음을 조용히 인정하고 생을 마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 신업도 뭔가 한 편의 에세이 같은 네. 느낌으로 준비를 했네요. 네.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그 우리가 보통 그 작은 터널 있죠. 아주 작은 기차가 지날 법한 그런 작은 원형의 말발굽 같은 네. 형태를 갖고 있는 거기를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화의 내레이션이 이렇게 깔려요. 예전에는 구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낯선 오솔길, 숨겨진 통로를 지나서 모퉁이를 돌면 불현듯 마주치게 되는 심오한 미스터리. 그것은 만물의 근본이었다. 이제 그 구세계는 사라지고 없다. 두루마리처럼 말아 어딘가 치워놓았다 해도 아직은 그 반향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영화 내레이션이 각본이 더 소설보다 소설처럼 네. 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책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1917년 여름 로버트 그레이니어는 아이다호 펜핸들에서 스포케인 국제철도회사의 상점에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노동자를 죽이려는 사람들 무리에 가담했다. 오히려 굉장히 책은 또 영화처럼 하면서 굉장히 직설적인 네.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그 내용 자체도 영화하고 달라요. 또 그 어떻게 다른지 이 노시스의 줄거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네, 저는 그 책이랑 영화에 좀 특징적으로 다른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인공의 도덕적인 무게의 처리 방식입니다. 그 지금 언급하셨던 중국의 노동자 폭행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원작에서는 그 주인공의 불편한 책임 같은 것을 좀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더 거칠고 모호한 장면으로 최소 공모 혹은 방관의 책임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려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영화는 주인공이 그보다 좀 덜 가담한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인공이 좀 더 무난한 인물로 보이고 작품의 윤리적 긴장이 좀 약해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그 장면, 그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그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그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내가 여기 가담한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주로 돌아올지 몰라라는 그 불안감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로 인해 주인공이 겪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재난이 그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연상을 좀 하게끔 만드는데 영화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뉴요커는 이 부분을 사포질했다라는 평가까지 했더라고요. 그 원작의 거친 진실을 그 주인공이 도덕적으로 좀 복잡한 인물이라는 점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아무래도 영화라는 매체가 소설과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주인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객이 어쨌든 좀 뭔가 감정이입할 여지가 있어야 끝까지 좀 설득력 있게 가져가는데 초반부터 주인공을 좀 도덕적으로 미완결되거나 좀 문제인 사람처럼 그리면 그런 거가 좀 걱정돼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 이제 그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영화에서 계속 그 중국인 노동자가 플래시백으로 환상처럼 자꾸 자기를 노려보는 것처럼 네. 등장을 하는데 얘가 오히려 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그 정도로 그러지? 그 정도 아닌데 가질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죠. 들게 되죠. 근데 원작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가죠. 근데 또 보면 원작에서는 이 중국인 노동자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사실상 죽잖아요.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점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소설은 좀 약간 뭔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잔여물이 있다는 느낌을 남겨둔다면 영화는 좀 정서적으로 어쨌든 일단락된 과거의 한 에피소드처럼 그려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사 구조인데요. 원작은 좀 약간 짧은 분량 안에 소설 특유의 기억이나 뭐 소문이나 시간의 점프가 겹치면서 인생이 한 번에 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만들고 사건의 의미를 독자가 좀 쉽게 단정하지 못하게 두는
여백이 좀 많은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영화는 관객의 경험을 위해서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좀 더 읽히게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작의 매력으로 꼽히는 설명과 해소를 거부하는 좀 뭔가 불안한 여운 같은 것이 영화에선 약해졌다. 이로 인해서 영화는 좀 더 연대기나 정서선이 좀 분명한 장면 간의 연결로 이해 가능한 인생 서사가 하나 완성됐다면 소설은 좀 단절이나 여백으로 좀 뭔가 우리가 삶의 어떤 성질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텍스처를 그려내는 느낌으로 뭔가 좀 더 뭐랄까 좀 더 뭐랄까 인상에 기반한 그런 줄거리 전개가 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책을 또 빨리 읽느라고 아주 집중을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영화를 안 보고 이걸 봤으면 이걸 제대로 이해했을까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을까 정도로 조금 어려웠어요. 책이. 책은 얇아. 맞아요. 근데 이게 쉽게 읽히지는 않는 책이었는데 딴 사람들은 어땠나요? 다른 분들은? 저는 반대로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더니 저는 책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을 때는 긴가 민가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오히려 되게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영화 물론 아름답고 되게 웰메이드긴 한데 책이 좀 더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특징적인 게 어떤 기묘함,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영화에선 상대적으로 리얼리즘으로 좀 바뀌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원작에선 좀 설명 불가한 섬뜩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특히 그 아내나 딸의 환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를테면 동물을 봤다라고 하나? 약간 산에 뭐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좀 깔끔하게 그려진다. 이거는 그냥 그 남자가 환영으로 잘못 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결론 나게 그렸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좀 뭔가 사실인지 환상인지 끝내 확정되지 않았던 게 영화에서는 이거는 그 상실로 인한 그 주인공의 환영의 심리적인 이미지야로 저는 좀 더 결론을 내게끔 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정도가 좀 많이 좀 특징적으로 달랐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인상으로 놓고 보자면 영화는 좀 더 이렇게 시대의 폭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잘 냈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도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게 비주얼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랬던 거에 비해 전 소설을 읽으면서 한 개인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개인의 상실, 개인의 내면, 개인의 죄책감, 개인의 고독 이런 거라는 느낌? 영화는 좀 산업화, 개발이 남긴 약간 상처 이런 걸 조금 더 체감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면 소설은 좀 더 인물 개인에 좀 깊숙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런저런 시대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변화가 이 기차의 꿈이라는 영화에서 그렇다면 철도도 나오고 철도 놓고 실제로 기차가 지나다니는 장면도 언뜻 나오곤 하지만 아주 리얼하게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그려졌냐 하면 또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거의 영화도 사실은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려졌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좀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했냐면 그건 또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을 몇 군데 가져왔는데 혹시 좀 읽어볼까요? 그거는 이제 그 노시스의 리뷰에서 리뷰를 하면서 이게 끝난 게 아닌 건가요? 이거는 책과 영화의 우리 줄거리 소개까지만 한 거고 오케이. 이제 우리의 리뷰를 또 네네. 들려드려야겠죠. 요거는
안군부터 할까 라미부터 할까? 부채도사 라미.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나중에 본 케이스인데요. 네. 더 좋았던 거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내가 책을 잘 못 봤네. 저한테 느껴지는 책의 좋은 점은 책은 되게 감정선 위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건을 그리는데 그 주인공 그레이니어의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그리다 보니까 영화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지금 느끼는 것들을 그거를 시각화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서 영화로는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겠다라고 느꼈는데 이 책에 어울리는 방식은 조금 그런 식으로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책에서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을 여기에 이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저기에서는 영화에서는 그 둘이 그 누군가요? 그레디스인가요? 부인? 이름이? 네. 그레이니어. 부인? 부인. 그레비스. 그레디스랑 그레이니아랑 이제 글래디스. 좋아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둘이 첫 키스를 하는 부분이 영화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첫 키스로 그는 구멍에 빠졌다가 다른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 세상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가 마치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힘을 쓰다가 몸을 돌려 하루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데이지 꽃들 사이에서 키스를 하며 그날 오후를 다 보냈다. 그는 찬란한 기분이었다. 원래 몸속에 있어야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가 몸을 채운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영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문장들 이런 문장들과 그 감정 표현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두 개 중에서 좋았다면은 책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책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살렸다라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책을 주고서 너 이거 영화로 만들어라고 하면은 뭔가 이거 어쨌든 선택을 해야겠죠. 네, 뭔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과감히 이제 자를 건 자르고 이제 바꿀 건 바꾸고 하면서 영화답게 잘 바뀐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영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키스 씬에 지금 라미가 읽어준 부분들은 저도 들으니까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영화에서는 조엘 에버튼이 연기하는 그레이니어 자체가 사람이 워낙 묵묵하고 과묵하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특별한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키스 씬에서도 되게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뭐 저렇게 소설적 묘사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아하나 이런 그런 느낌을 즉각적으로 받기는 조금 어렵죠. 이름 불러달라고 하죠. 맞죠? 로버트가 얘기하는 거 맞죠? 그 글래디어에게. 거꾸로인가? 거꾸로였나요? 하여튼 누가 누군가에게 네, 갑자기 그래서 김춘수의 꽃을 소환합니다. 이름을 이름 불러주는 게 좋다. 네. 네,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영화를 보고 책을 봤는데 저는 영화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책이 저에게는 약간 문장 자체가 조금 아까 맥스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문장은 짧은데 담으려는 내용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영화에서 사실 이렇게 조금 잔잔하면서도 그 흐름을 잘 가져간 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 원작에서도 그런 톤을 기대했던 건지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따라가는 데에서 약간 좀 버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워낙 영화에서는 마치 그 거대한 나무들 숲속에 인간 한 명이 있는 장면만으로 너무 많은 게 설명이 되죠. 네, 그냥 이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다면 이 소설에서는 소설에 그래서 그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좀 전에 이제 키스씬 다시 얘기를 하면 그 키스씬 하나에 갖고 키스했다는 걸 갖고 지금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잖아요. 책은 아마도
그 그레이니어의 내면 설명이 많아요. 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맞습니다. 대한 묘사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러한 내면이 오히려 노시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포처럼 다 깎여서 무뎌진 사람이라면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율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양가적인 무언가를 느끼는 감정 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 뭔가 그런 복잡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복잡성보다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거대한 것 대비 인간의 존재의 사소함, 그 느낌이 저는 더 좋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영화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이 너무 좀 아름답더라고요. 이 일종의 가운데에 딱 두고 너무 좀 약간 반복되는 영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작비를 아꼈나라는 지점이 들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숲의 장면이라든지 나무에 있는 신발의 모습이라든지 되게 이미지적으로 시와 가까운 시에 가까운 뭔가 영상 콘텐츠를 봤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아마도 소설 먼저 봤으면은 반대가 됐을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시적인 감정이 좋았어서 소설의 이 다층적인 구조가 조금은 과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대죠. 영화가 과하다 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걸러짐이 전 잘 됐다고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포질이 잘 됐다고 본 거죠. 자, 노시스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 준비한 거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봤는지 리뷰를 해주세요. 그 저번에 만약에 우리였나요? 그것도 이제 중국 작품이라 맞아요. 뭘 먼저 봤느냐에 따라. 근데 아마 그런 게 좀 작용했던 것 같고 같지만 다르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저번 다룬 작품에 그때는 이제 원작 영화와 리메이크 영화였지만 이번에 이제 소설과 영화의 비교인데 저는 일단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딱 들은 느낌은 좀 뭐랄까 섬뜩함이나 냉혹함이었거든요. 좀 뭔가 스산함 막 이런 거. 어떤 걸 먼저 봤죠? 책을 먼저 봤으니까. 예.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드는 감정은 애도, 어떤 서정적, 막 약간 네, 이런, 그렇지. 그게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이제 다른 점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냐 같아요. 근데 책은 시간의 흐름을 굳이 순서대로도 아니고, 되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막 옛날 이야기도 했다가 지금 이야기도 했다가 막. 불쑥불쑥.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의식의 흐름처럼. 우리가 꿈에서도 그렇고 그 의식과 무의식에 다 그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가 만약에 죽기 전에 삶을 되돌아본다면 그 삶이 균형감 있게 같은 비중으로 떠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인상적인 사건 위주로 떠올 거고 그 사건은 불쑥불쑥 위치할 텐데 이 책이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화와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시간이 증발됐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 사람이 늙고 있고 갑자기 옛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삶의 그런 뭐랄까 잔혹함 막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영화는 아무래도 노년으로 가는 과정이 설명적이어서 장면이랑 감정이 어쨌든 연결돼야 관객들도 이 체험을 하게 될 테니까 좀 시간의 무게를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확실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매체가 주는 그런 인상이 하나는 조금 약간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냉혹함? 냉혹함, 섬뜩함, 그리고 수산함, 영화는 서정적임 뭐 이렇게 애도, 표현했던 게 정확히 맞는 게 그 책은 끝나는 부분이 다르죠. 엔딩 시퀀스가 책은 그 어떤 극장에서 그 소년이 공연하는 거를 보면서 끝나요.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이 되고 시간이 영원히 사라졌다. 이렇게 끝나고 영화는 그 로버트 그레이니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씬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봄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감각이 사라졌던 그때. 이거는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느낌. 마침내 모든 것과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영화는 따뜻하게 끝나고 책은 책대로 되게 영원히 사라졌다. 암흑이 되고 이렇게 되게 차갑게 끝나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레이션과 그 시나리오를 봐도.
저는 책에서 인상적인 문구라기보다 인상적인 대목을 3개 가져왔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방금 정확히 라미님이 읽은 키스신 부분이었고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오랜만에 내가 아는 키스를 잘 그린 글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키스신 장인? 키스신 장인.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키스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키스를 하면서 어떤 구멍에 빠졌다가 다른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 근데 그 세상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애쓰다가 몸을 돌려서 하류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하류로 향한다는 거는 힘을 안 줘도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했어. 그리고 그 보통 키스하면 물론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이 나올 텐데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여자랑 내가 지금 되게 아구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계가 되게 안전하고 잘 가고 있다라는 안심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잘 맞는 사람이랑 키스할 때 느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그려져서 되게 오랜만에 뭔 말인지 알겠다. 이 사람 지금 느끼는 기분이 뭔지 알겠다라는 게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가끔 좀 안 맞거나 오히려 끝나고 나서 불편하거나 막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 되게 좋아했구나. 그럴 수도 있나요? 키스까지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안 맞는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해봐야 아나요 그것도. 오래만 사셨어. 오래만 그렇네. 사셨어. 많이는 안 만나봤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은 아주 초반에 나오는데 이제 글래디스가 부인이랑 딸이랑 그 작은 오두막집에서 같이 이제 아기자기하게 살죠. 네. 그 행복이라는 게 진짜 소확행인 것인데 그 14페이지입니다. 글래디스 부인이죠. 글래디스는 케이트와 함께 화덕 옆에 긴 나무 의자에 앉아 냄비 가장자리에 차갑게 눌러붙은 귀리죽을 긁어서 손가락 끝에 묻혀 아이의 입에 물려주고 있었다. 저 애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 글래디스. 강아지랑 비교하네. 강아지 정도는 될까? 그랬더니 글래디스가 강아지는 젖을 떼고 나면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사람의 아이는 그렇게 못하죠. 젖을 뗀 뒤에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말을 배울 때까지는 걔가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아요. 단순히 단어 몇 개를 깨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사람이 키운 개도 단어 몇 개는 알거든요. 아기만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어둠 속에서 딸이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구나. 그게 몇 개인데? 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재주를 부릴 때 필요한 말이랑 사람이 명령할 때 쓰는 말. 뭐 예를 들어서 가져와, 이리 와, 앉아, 누워, 돌아 누워 뭐든 재주를 부릴 줄 아는 만큼 단어도 알고 있겠죠. 라고 부인이 말하고 나서 어둠 속에서 딸이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괜한 상상일 뿐이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로버트 그레이니어는 그 뒤로 평생 동안 이날 밤에 이 순간을 잊지 못했다 하고 이 일장이 끝나는데 되게 그림을 그리듯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긴 하죠. 그리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시골집에 진순이를 키우기 때문에 진짜 진순이가 강아지를 한 2번 낳았는데 강아지들이 기똥차게 젖을 떼고 이제 막 마당에 튀어나와서 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다 큰 개처럼 막 해요. 젖만 떼는데 막 한 달 만에 막 어디가 뭐 가서 저 낮에 따뜻하면 볕에 가가지고 배 깔고 누워 있고 때 되면은 밥 먹으러 가고 신기하게 우리 엄마 아빠 딱 따라다니면서 누가 주인인지도 알아보고. 근데 실은 애는 안 그렇잖아요. 애는 언제쯤 사람 구실을 하죠? 수년간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그게 늘 신기했는데 이걸 이렇게 단순 비교한 것도 재밌었고. 근데 지금 갑자기 딸 그 어둠 속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서 딸을 쳐다봤는데 딸이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말도 그러니까 아직 이 딸은 자기가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나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아빠로서의 그 보호 본능이라든지 부성애 같은 거.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스산하게 끝나죠. 이 로버트 그레이니어는 그 뒤로 평생 동안 이날 밤에 이 순간을 믿지 못했다. 되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딸을 잃게 되는 순간에 이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내가 거기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잃었구나 했을 때 더 비참하고 더 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그려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또 95페이지 이제 그 비행기 타는 장면인데 갑자기 좀 충동적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되게 뭐 그 축제장 한복판에서 뭐 엘버타 출신 남자 2명이 비행기를 세워두고 하늘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1인당 $4의 가격으로 승객들을 받고 있었다 해서 이제 그레이니어가 이 비행기에 타게 되죠. 그래서 95페이지 가면 그레이니어의 장기들이 척추에 달라붙었다. 그 비행기 뒤집어진 거지. 뒤집어진 거예요. 막 하강하면서 막 이제 슉 내려올 때 그레이니어의 장기들이 척추에 달라붙었다. 여름밤의 오두막에서 아내와 딸이 후드에 사르사를 마시던 순간이 보였다. 그 다음에는 기억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오두막이 나타나고 그의 숨겨진 유년 시절에 갔던 장소들, 광대한 황금빛 밀밭, 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이글거리는 열기, 그를 감싼 두 팔,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차례로 나타났다. 이번 생에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기분이었다. 엔진이 다시 부르릉거리고 비행기가 수평을 회복하면서 현재의 세상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도 만약 이 사람이 임종 전에 자기 인생을 복귀한다면 이런 순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되게 뭐랄까 많은 걸 설명하지 않지만 그레이니어의 무의식 혹은 의식 속에 자기 삶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잘 드러난 대목 같아서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끝. 네. 노시스도 책이 더 좋았다는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유는 어떤 거라고 했었죠? 책이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많은 같아요. 걸 담고 있다. 책파와 영화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는 본 지는 좀 됐어요. 제가 2주의 책영 생활에서 이걸 아마 지난번인가 네. 저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 가운데 손에 꼽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보면서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또 이번 주에 다시 보긴 했네요. 자,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고? 이런 생각이 우선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그냥 옛날 영화 큐레이션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아닙니다. 그렇죠. 안군이 얘기했죠. 넷플릭스가 그냥 배급권을 산 거예요. 이거는 넷플릭스와 전혀 상관없이 제작이 이루어진 거고 넷플릭스가 배급권을 샀기 때문에 그냥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니어서 결국 이런 영화가 나온 거구나. 신작인데 큐레이션 작품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뭐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그 더 립이라는 게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가서 이게 1등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안 그래도 보려고 켰다가 말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만들고서 이제 그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조로건 팟캐스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인데 여기 출연해가지고 넷플릭스 제작 원칙에 대해서 맷 데이먼이 좀 비판을 좀 했거든요. 그게 또 이슈가 좀 됐어요. 이거 앞부분에 무조건 터지는 장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주인공이 줄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된대요. 넷플릭스에 제작을 하면은 처음에도 얘기하고 중간에 또 줄거리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다 또 얘기하고. 왜냐?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안 본다는 거야. 그냥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거를 비판을 했고 이제 벤 애플렉은 약간 또 넷플릭스를 옹호하는 발언도 좀 했는데 무슨 영화를 예를 들면서 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좀 실험적인 영화를 그래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건 요즘 극장가에서는 산업에서 스튜디오에서 못 만드는데 이런 거 소년의 시간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맷 데이먼이 야 그건 완전히 빙선의 일각일 뿐이고 뭐 대충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넷플릭스적인 아니었다. 그래서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비교적 잔잔하고 뭐 시선을 사로잡는 큰 사건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를 미국의 역사죠. 미국의 역사인데 사실은 인류의 역사이기도 그쵸. 해요. 한 남자의 인생 속에 아주 조용히 담아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과 역사가 사회가 그거를 막 그 자체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주인공의 인생에 녹아드는 이런 스토리들 그런 점이 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아까 안군과 비슷하게 그 나무가 이제 초반에 특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주는 평온함 같은 것도 있고 청량감이 또 있어요. 그 녹색이 주는 청량감. 이거 왠지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걸 카메라에 또 잘 담아서 한 샷 한 샷 그런 미감도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소설이 어려운 점이 비선형적인 이런 막 뭐 영화로 치면 플래시백이 막 아무 때나 막 그 의식의 흐름 따라 등장하기도 해서 이런 거를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영화가. 근데 어쨌든 플래시백으로 처리하는데 명확하게 플래시백이라는 느낌을 트랜지션으로 주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 그래서 이게 조금 난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플래시백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영화에서요? 영화에서. 거기 조금 난하다. 그리고 좀 약간 과하다 이런 생각. 이 조금 과하네. 그런 생각도 얼핏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우리께 또 책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노시스가 읽어준 그 책 제목 중에 두 가지 대목, 딸한테 음식을 귀리죽을 손가락으로 긁어 먹이면서 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대목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인간 생존의 조건 그리고 인간의 생활의 조건 이런 것 단어들이 문장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그레이니어가 뭐 그 숲속에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숲속에 그냥 가가지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척박한 건데 그 당시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든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뭐 너무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뭐 평소 거래하던 뭐 읍내 주인이 그 인디언이죠. 가게 주인이 잡아온 들짐승이나 막 생선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직화구이 직화구이 해 막 이렇게 먹는 장면들. 그리고 뭐 이 주인공이 막 그 숲속에서 옷도 뭐 이렇게 벗진 게 아니라 평소 입는 옷 그냥 작업복 이렇게 소매 걷어가지고 드럼통 같은 커다란 데서 그냥 막 세수하죠. 그러다가 그냥 머리도 그걸로 감아버려요. 이렇게 그냥. 와 그래서 머리 그러니까 세수까지 대충 물로 감고 그리고 수건도 한 장 없어 보여요. 그냥 그렇게 말리나 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뭐랄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생활의 감각이나 뭐 생존의 조건이나 막 이런 거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 개와의 교감 이것도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린 다 지금 목줄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개를 끌고 다니며 심지어 그 개모차에다 넣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이 집은 여기는 이제 같이 그냥 이게 우리가 키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죠. 뭐 애완견, 반려견이 아니라 그냥 쟤도 나하고 똑같이 지구에 온 어떤 그런 생명체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키우지 않나요? 여기 영화 보면? 그렇죠. 그냥 동등한 존재처럼. 그렇죠. 걔도 지 마음대로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내가 자던 곳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시대상 사회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과 다른 풍경들이죠. 어떤 한 사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누군가 벌목공 한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 멍하니 보고 있다가 자기 동생을 복수하러 왔다. 이때는 이게 허용되던 시대. 혹시나 뭐 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룰이었던 거죠. 뭐 그런거나 그리고 뭐 사람이 일하다가 몇 명씩 죽어나가도 벌목하다가 고용주가 야 물량이 딸리니까 어쩔 수 있냐. 우리 계속 일해야 돼. 오늘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 안 되겠는데. 뭐 이런 풍경들. 그리고 노동자가 죽으면 벌목공이 죽으면 그의 이제 부츠를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박아놓은 일종의 이거 리투얼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시대적인 감각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 이게 뭐 얼마나 고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적으로 저 시대가 저런 시대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걸 감상하는 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이 그레이니어가 나중에 읍내 나가서 그 공연 보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공연 선전하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막 떠벌떠벌하면서 너가 뭐 이 공연을 꼭 보러 올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저는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다룬 그게 쉐이프 오브 워터 아닌가요? 맞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 맞아요. 연결고리가 있죠. 쉐이프 오브 워터 감독이 누구죠?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들었던 우리가 다룬 나이트메어 앨리. 거기 서커스단에 전부 그 인간 괴물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생긴 일종의 장애인들이 나오잖아요. 나이트메어 앨리군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마도 장애인은 아닌 것 같고 책을 봐도
뭐 어떤 늑대, 소년이 털, 그 네. 분장을 해서 장애인 뭔가 그런 괴물처럼 네.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기괴한 것들을 인간과 연결시키던 그런 야만의 시대? 뭐 그런 것들 되게 신기해하고 맞습니다. 그런 뭔가 비정상이 아니라 뭔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들을 못 견뎌하고 그걸 괴물화하는 그런 시대 풍경 같은 것들도 보여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나레이션이 되게 독특했는데요. 이게 나레이션이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공의 지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3자. 제3자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이제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을 읽는 거고 그걸 영화로 옮겼다는 거를 뭐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레이션 방식이 되게 처음에는 이게 뭔 나레이션이지 하고 좀 생소했는데 이런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가 안군한테 언러닝에 관해서 네. 책 제목이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보고 나서예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취재를 하다가 그 메가박스의 이제 직원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메가박스 단독 개봉으로 재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 올해 지금 재개봉하고 있는 게 화양연화하고 하나 그리고 둘하고 철도원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뭐 우연찮게도 이 세 영화가 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들이에요. 근데 철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당시 우리나라가 개봉했을 때 일본에 취재를 가서 이 영화 감독 후라타 야스오 감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땡땡님 고인물 이렇게 딱 느낌표 3개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이제 반 농방 진반인데 나이 들었다 이거죠. 이 친구는 한 30대 초반쯤 돼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고인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감독을 인터뷰했다고 그러니까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농담. 뭐 안에 뼈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저만 받아들이는 농담인가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 고인물이지 진짜 고인물이다. 진짜 말 그대로 고인물인데 썩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고인물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내 조금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 지식과 경험이 다 도제식으로 내려오는 교육을 받고 그걸로 뭐 땅을 부쳐 먹던 농사꾼이면 아니면 뭐 기술쟁이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갓바치면은 그 기술로 뭔가 가죽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살아가던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세상이 이제 수백 년 동안 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레이니어가 처음에는 벌목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자꾸 이상한 장비도 쓰고 네. 현장이 너무 거칠어졌다. 체인소가 등장하죠. 네, 그 체인소를 어떤 놈이 그레이니어가 혼자서 이거 뭐 시동을 걸라니까 안 되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본인은 쓰던 거 쓰시라. 너는 하던 거 그냥 해라. 네. 나는 내가 이거 쓸게 하고 한 번만에 시동을 걸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니어는 더 이상 벌목을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네. 마을로 들어와서 다른 뭐 마부도 하고 뭐 이런 일거리를 찾아보게 되죠. 제가 지금 거의 이제 30년 세월 동안 요즘 드는 생각은 갈고 닦은 그리고 벼려온 이 지식과 경험이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쓸모가 있는 건가? 새 시대에 쓸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내가 지금 요즘에는 그 판단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내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 직업에서? 이게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언러닝을 좀 하고 싶고 뭔가 이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뭔가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닐까? 네. 저는 최근에 거의 올드미디어는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불가역적으로 죽지 않았나? 우리가 기존에 유지해온 제도권 언론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한 그런 그럴 생각,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그레이니어도 굉장히 80평생을 살았지만 격변의 시기를 살았고 네. 우리 역시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훨씬 살고 빠르죠. 있죠. 게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충격의 파고 그다음에 뭐 인간성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기준 우리가 지식과 경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세워나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기차의 꿈, 기차의 꿈 여기서 말하는 기차의 꿈, 트레인 이게 원제가 트레인 드림스잖아.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솔직은 잘 알 수 없어요. 기차의 꿈이니까 기차 꾸는 꿈 같아요. 뭐가 어떤 꿈인지, 누구의 꿈인지, 그레이니어의 꿈인지. 그러니까요. 기차가 어떤 꿈을 꾼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드림 오브 트레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트레인 드림스인데.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영어로 해도 이거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넷플릭스 영화 오랜만에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뭐 전문가미 일반 관객 평점 리뷰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잘 굴려봤습니다. 네. 진행해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영화는 전문가 평점이었고 관객 평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근데 책에 대해서 보면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해가지고 그 요거 뭐죠? 출판사가 다산북스인가? 다산북스가 이 책의 그 영미권에서 나왔던 코멘트들을 좀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책에 쏟아진 찬사입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황량하면서도 경이로운 미국 서부의 풍경을 생생히 되살리며 그 안에서 한 남자의 고독한 삶을 포착한다. 그는 그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길을 잃은 존재다. 그다음에 위치타 이글, 아까 찾아봤더니 지역지네요. 위치타라는 지역에서의 지역지입니다. 존슨은 작가 말합니다. 데니스 존슨. 존슨은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작가다. 그가 그리는 인물들은 대체로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이다. 시인이기도 한 존슨은 번뜩이고 놀라운 이미지를 서사 속에 완벽히 녹여낸다. 그다음에 뉴스 리뷰. 존슨은 인간이 과거에 사로잡히는 방식을 그린다. 기차의 꿈은 완벽히 절제된 중편 소설로 누군가의 삶 속에 있는 상실과 기억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기차에서 시작해 기차 앞에서 끝나는 이동과 정지의 이야기이다. 라이브러리 저널. 황야의 고딕적 정조, 외딴 자연과 토착 신화가 섞인 배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빚어내는 폭력이 어우러져 독자의 감각에 오래 남는 어둡고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유명 작가죠. 그 정여울 작가가 쓴 추천사를 보면 한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어떻게 그리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지, 그토록 사랑하던 존재들이 어쩌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날 수 있는지, 인생에서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할 때가 있다. 이 책은 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향하여 명료한 답변이 아닌 나직한 추임새로 말을 건넨다. 뭐 이런 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평은 놀랍게도 놀랍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저는 놀랍게도 많이 달렸고 210개가 달렸는데 전부 다 10점. 아, 그래요? 제가 찾아본 제일 낮은 평점은 6점이었습니다. 그 무슨 이유로 6점을 줬나요? 그냥 밋밋하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공감 순으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평점입니다. 10점. 시대가 바뀌었을지언정 상실은 여전하다. 결국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인생. 모든 인연들은 결국 다 필연이었으며 결국 떠날 사람들은 떠날 인연이었던 것이다. 그다음에 9점. 조엘 에저튼 연기 정말 잘한다. 고단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인생. 진짜 잘 쓴 미국 문학 책 한 권을 잃은 듯한 영화였다. 그다음에 9점. 따옴표 해가지고 인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다렸다. 다만 딱히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요걸 인용한 평점들이 많더라고요. 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10점. 우리 맥스와 같은 평입니다. 이런 명작을 넷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 영화관에서 봤으면 끝나고 못 나올 뻔했다. 진짜 근래 최고의 영화였다. 그다음에 10점. 삶이 거룩하거나 찬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역할로 태어나 충실히 살아갈 뿐이다. 또 10점. 모든 장면이 인생이었다. 그다음에 8점.
잠시 내 미래를 본 듯했다. 그래서 더욱 슬펐다. 그다음에 10점. 다 보고 난 뒤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에 왈칵 쏟아지더군요. 이 정직한 삶을 살다간 남자에게 그 어떤 위로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10점. 나이 들어 영화 한 편 한 번에 보기 힘든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한 번 해봤다. 그다음에 10점. 감히 올해 최고의 영화였다. 10점. 이 영화는 석양이 비치는 물결처럼 아름답게 흐른다. 그다음에 10점. 영화가 끝날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주인공 참 고생했다.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2주의 댓글과 2주의 후원을 알아볼 시간이죠. 먼저 네. 2주의 댓글부터 가시죠. 네, 가장 먼저 팟빵의 책책북북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7개월 만에 생존 신고 드리네요. 방송은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F1, OBAA, 세계의 주인, 나이브스 아웃. 이번에 만약에 우리까지 잘 따라가고 있답니다. 최근에 서너 개 방송을 몰아서 들었는데요. 갑자기 맥스님이 안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답니다. 진짜 안 돌아오시나 걱정하면서 듣다가 노시스님 진행도 꽤 재밌는데 했다가 맥스님이 돌아오시니 비로소 그 빈자리가 컸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자리 비우지 마소서. 책영사에서 만약에 우리를 리뷰한다니 좀 생경하기도 하고 시네마 지옥에서 추천도 하길래 보고 왔답니다. 아내와 같이 보지 말래서 혼자 봤는데 잘한 것 같네요. 오래전 생각도 많이 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영화가 대신해 준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란다고 언젠가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뜸하다 싶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북님 그 아내분은 요거 안 들으시는 모양이죠. 같이 안 들으시나 봅니다. 꼭 독자로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완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전 그 만약에 우리 편에 담긴 댓글입니다. 정말 오늘따라 오프닝 BGM과 진행자님의 첫 보이스가 멋지네요. 만약에 우리 영화에 잘 맞는 분위기입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JJ9X 땡땡땡님이십니다. 원작과의 비교를 다루는 컨텐츠 찾다가 우연히 듣고 갑니다. 원작을 인상 깊게 봐서 만약에 우리 보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둘 다 보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좋네요라고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효용이 또 있군요. 네. 그 다음에 NNNJN 땡땡땡님이십니다. 흑백이 바뀌는 게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게 원작에서 그려졌던데 게임 졌던데 땡땡땡 하시면서 게임 주인공이 죽게 되면 찾지 못해 미안해라는 대사가 뜨는 걸 볼 때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결국 상대를 잃고 마는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어요. 한국판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약하게 묘사되어서 약간 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약하게 묘사돼가지고 못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주동우 영화는 산사나무 아래를 보면 더 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추천해 산사나무 주셨습니다. 아래에서 제목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지? 그리고 스포티파이에 SAN 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역시 맥스님까지 계신 완전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아직 못 봤고 원작은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나중에 꼭 봐야겠습니다. 맥스님께서 언급하신 기차의 꿈은 저도 재밌게 봤는데 원작인 소설도 좋더라고요. 최근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한스페터 마르틴의 게임 오버, 장강명의 먼저 온 미래를 읽었습니다. 가공범은 작가의 추리소설 기존 캐릭터인 유가와 교수와 가가 형사에 이은 새로운 캐릭터 고다이 스토무가 등장하는데 전작인 백주와 박제에서 다소 밋밋했던 캐릭터가 많이 다듬어진 느낌입니다. 게임 오버는 영원할 것 같았던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데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가 생각나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온 미래는 장강명 작가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어지간한 AI 전문가가 쓴 책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뭔가 이 필리아의 느낌이 읽으신 책들의 리스트를 보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긴 메일을 보내주신 들깨님의 메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들깨라는 닉네임으로 스포티파이에 댓글을 조금 남기곤 했던 채경 청취자입니다. 애정하는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새해를 맞아 한 번쯤 이렇게 댓글보다는 긴 말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한 달을 채워 지나가고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멤버분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말 맥스님이 갑작스럽게 빠지신 몇 회차 동안 참 맥스님의 오프닝이 너무 중요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당분간 못하신다고 들어 올해 참여를 못하시는 것일까 아쉬웠는데 다행히 금방 돌아와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보는 시간을 좋아했지만 깊이 찾아보거나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인지 영화를 보는 결정은 꽤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책영사를 듣기 시작하고 어떤 날에는 아주 옛날 회차부터 하루 종일 돌려듣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는 영화, 전혀 모르는 영화 등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영화 소식을 팔로우하고 극장에 자주 찾게 되더군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 더 생기는 일이더라고요. 책영사 덕분입니다. 그렇게 혼자 영화를 볼 뿐 아니라 이 영화가 책영사에 올라올까, 다음 회차는 뭘 하실까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 인스타에 녹음 소식이 올라오면 반갑고 궁금해지는 마음까지 소확행이라고 하기엔 꽤나 작지 않은 행복이 되어주는 팟캐스트랍니다. 네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녹음은 기차의 꿈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한번 보고서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려보려 합니다. 정리 안 된 저의 메일을 읽어주심에 감사하며 늘 잘 듣고 있다는 말만 전달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티키타카에 길에서 혼자 이어폰 꽂고 웃으며 걷는 사람이 있답니다. 앞으로도 오래 듣고 싶습니다. 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이었어요. 또 오랜만에 또 저희가 받아본 메일이라서 네. 또 그 점이 또 더욱 반갑습니다. 자, 2주의 댓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주의 후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에피소드에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얀 레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신 책책북북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북북님 감사합니다. 무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일 주셨던 들깨님 3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서향의 꿈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걸까요? 그리고 콩나물라면 123님도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 저희에게 뭐 일용할 양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또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평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몇 점이 나올지 기차의 꿈. 안군 네. 몇 점 줍니까? 책과 영어 따로 하나요? 아, 이거 어떡하죠? 참 또 그것도 그 문제도 있구나.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합산하죠 그냥. 합산이요? 둘이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합산해가지고 매겨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면 높은 쪽을 선택해도 되고 상관없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가 더 높았고 네. 4점입니다. 오, 4점. 네. 네. 뭐 안군 평균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노시스. 저는 영화는 3.5, 책은 4점 주겠습니다. 합하면 3.7 정도 되겠네요. 저기 라미. 네, 저는 책은 3.5고 영화는 3.5, 책은 3.8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저도 영화 4, 책 3.5입니다. 좋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두 개를 다 하는 분위기인데 네. 저는 영화 3.7 그리고 책은 3점. 예. 저 영화 먼저 봤는데 책을 조금 약간은 의무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네, 점수 차가 너무 확 떨어졌군요. 집중을 사실 못 해가지고 좀 힘들었어 나 이거 다 읽는데. 예. 중간에 또 졸기도 했고. 맥스님의 그 평점이 없었으면은 책이 영화보다 더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하면서 책이 평균 3.575가 됐고 높네, 영화가 그래도. 3.675, 0.1점 차이로 영화가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3.5를 좀 상회하는 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혹은 보면 좋은 작품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볼만한. 네. 저희가 그래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에는 뭐 작품상 후보로만 올라간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후보로도 올라갔어요. 한 3개인가 4개 올라갔는데 뭐 메인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아니고 사이드 쪽에 상입니다. 수상 여부는 우리가 좀 한 2달 정도 또 한번 지켜보시죠. 3월 15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니까요.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작품상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기개봉한 영화가 6편이 있습니다. 아직 4편은 개봉을 안 했는데 요번에 각 그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제히 또 아카데미 기획전을 오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햄넷도 하고 뭐 또 하더라 센티멘탈 밸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장편 애니메이션 올라간 그 아르코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월 5일부터인가 해서 한 달 동안 3사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챙겨보실 거 챙겨보고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못 봤다고 했는데 시너스 이 영화 괜찮거든요, 진짜. 시너스 죄인들 다 못 봐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다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너스 죄인들도 이번에 기획전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아마 아이맥스에서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돌비 시네마나. 그래서 요 시너스 원배틀 애프터 나더는 뭐 다들 또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너스 죄인들은 요번에 올라왔을 때 이게 아마 작품상까지는 이번에 최다 부문인데 16개인가 기록 세웠고 작품상은 뭐 원배틀이 워낙 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시너스는 한번 보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랑켄슈타인도 작품상 후보기 때문에 네. 네,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대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차에는 뭐를 할 건데요. 그래서 노시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인스타 예고할 때 어렵게 내줘라. 좀 어렵게 내줘야 된다. 예,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네요. 최경사 235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구정 전에 구정 때 연휴 때 들으시라고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